일단 저기 다시 자 45페이지에 정부 형태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자, 다시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일단 정부 형태 그러면 다시 얘들아 권력 분립은 상권 분립이지. 그럼 무슨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되지? 자 입법부는 뭐를 하는 거야? 법을 제정, 그치? 초딩들이 만든다고. 이제 우리 고딩이니까 제정 얼마나 멋있어. 자 그러면 행정부는 법을 집행, 오케이. 사법부는 법을 적용해서. 자 그런데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구성 방법 및 관계에 따라 구분한다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 방법 및 관계에 따라. 자 정부 형태 구분해서 우리 지난주에 거기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 그림까지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그래도 난 너희들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시다. 아마 또 새로울 거야. 자, 우리 첫 번째, 자, 대통령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또 하나. 얘들아, 이 대통령의 정부 형태는 삼권 분립의 영향을 받아요. 몽테스키오의 삼권 분립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에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제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처음으로 등장해. 자, 그럼 여기 입법부인 뭐가 있냐면 의회가 있고요. 자, 여기 말 그대로 정부가 있어. 자, 그러면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면, 자, 요 의회를 누가 선출하죠? 자, 국민들이, 그치.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지금 재적의원 정원이 300명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정부는 어떻게 구성하냐면 또 마찬가지로, 자, 국민들이 뭐를 통해서? 자,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뽑는 거야?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는 거지.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입법부도 국민들의 선출직이고 행정부도 대통령은 국민들의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의회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민이 뽑았으니까. 두 번째,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분립이야. 단, 자, 의회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자,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요. 자, 정부도 특히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데 자,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 수단은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각종 동의, 자, 승인권이 있다고 그랬죠. 자, 동의는 뭐라고? 미리.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의 즉 행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은 뭐뭐뭐뭐뭐는 동의를 받아야 돼. 뭐뭐뭐뭐뭐는 승인을 받아야 되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동의는 미리고 승인은 긴급시에 나중에. 그쵸? 자, 근데 정부가, 즉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다?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격한 분리하에서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의원내각제를 볼 거야. 자,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는 좀 대통령제와 다른 게 자, 여기 입법부인 의회가 있고 여기 행정부인 자 정부가 있어. 자 그런데 자 의회는 당연히 국민들이 자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그런데 행정부를 선출하는 별도의 선거가 없어. 그래서 의원내각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의회 선거를 하지.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과반이 넘는 정당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의회 선거를 해서 과반은 넘는 정당이 존재하면 예를 들어 자, 현재 우리나라 총 300석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야. 그럼 과반 넘지.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면 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로 와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 그랬냐면 다수당의 신임을 얻어 정부를 구성한다. 단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와 다른 게 대통령이 없잖아 원칙적으로. 그래서 총리가 짱이야. 행정부의 짱은 총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관들을 강요라는 표현을 쓸 거야. 각료. 그러면 총리와 강요가 모인 집단을 내각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래서 항상 의원내각제 나오면 행정부 하면 내각이라는 표현이 나와. 그래서 일단 과반을 넘는 정당이 존재하면 그 다수당이 신임을 얻어.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와서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는 건데 만약에 과반을 넘는 정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서 과반을 넘지 않는 정당끼리 편을 먹어서 과반을 넘겨서 연립내각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체크할 건 뭐냐면 이때 자 총리와
내각이 구성될 때 이 내각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과반을 넘기는 정당이 있으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고요. 만약에 과반을 넘기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편먹고 과반을 넘겨서 연립 내각이 구성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 앞으로 의원내각제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의원내각제라는 힌트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의회 선거 결과 과반을 넘는 정당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보고 과반을 넘기는 정당이 존재하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거야. 그쵸? 과반을 안 넘기면 편먹어서 합당은 아니고 당을 합치는 건 아니고 편먹고 과반을 넘기면 걔네들이 와서 내각을 구성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단독 내각 또는 연립 내각이라고 한다. 되니? 또 자세히 설명할 거고. 그래서 다시 의원내각제를 항상 해서 과반 넘는 의회에서의 한 정당이 과반을 넘냐 안 넘냐가 중요한 거. 자 그러면 다수당의 신임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잖아. 내각을 구성하는데 그럼 결국 이 총리와 내각은 다수당의 애들이 오는 거지. 그럼 결국 여기서 다수당 넘는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면 같은 편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제는 엄격하게 권력이 분립돼요. 엄격하게 권력 분립인데 의원내각제는 어느 정도 융합형이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둘 다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지만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이고 의원내각제는 권력 융합형. 같은 편의 총리, 행정부를 구성하니까. 그런데 하지만 권력 분립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끊임없이 견제와 균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의회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있고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의회 입장에서는 과반을 넘은 정당에서 총리와 내각을 배출했잖아. 원래 같은 편인데 만약에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 A라는 정책을 지지해 다수당이. 근데 우리가 임명해준 총리가 A라는 정책을 반대하면 충돌할 거 아니야. 그럼 너 왜 딴짓해? 그러면서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요. 내각 불신임을 할 수 있어요. 충돌할 때 내각 불신임. 그럼 내각 불신임이라는 얘기는 뭐지? 총리랑 강요를 내가 임명했으니까 너네 나가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의회가 내각 불신임을 통해서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이에 대해서 총리는 액션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 첫 번째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거나 또는 못 나가 한판 붙자.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의회 해산. 그래서 한판 붙자에서 의회 해산을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각 불신임에 대해서 총리가 의회 해산을 주장하면 그거 뭐해? 의회 해산하고 의회 선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너네 봐봐. 내가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4년. 대통령을 제외하고. 단 대통령만 몇 년? 5년. 그럼 문제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라고 하면 틀린 거야? 대통령만 빼고 모두 4년인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야. 그런데 문제는 임기 중에 의회가 해산되면 다시 국회의원 선거해야 되잖아. 그러면 임기가 보장받지 못한다야 못할 수도 있다. 그치? 왜냐면 의회가 해산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임기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 오케이? 또 내가 지난주에 이거 설명하면서 우정국 사례 설명해줬지. 따라보니까? 설명 안 했니? 일단 누구랑 얘기하니? 그러니까 우리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안 나갔나? 나갔는데? 갔다 여기까지 나갔나? 네. 그럼 이제 설명하면 되지 뭐. 씨발. 미안해.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화를 내요. 봐봐. 실제로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봐. 예전에 일본 총리 중에 머리 하얗신 분 고이즈미라는 분이 있어요. 너네 일본이 우리가 이제 정치 선진, 그러니까 일본이 절대 정치 선진국인 게 아닌 게 아까 내가 의회 해산을 얘기했잖아.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 동안 의회가 4번 해산됐어요. 그럼 이제 의회가 4번 해산되면 국회의원 선거를 몇 번 하는 거야? 4번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산된 거야. 2월 달에 어떤 젊은 사람이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 당선됐다? 또 국회의원 됐어 하고 딱 한 달 지났더니 해산. 그럼 또 다시 뭐 해야 돼? 또 국회의원 선거해야 돼. 그럼 또 한 달 동안 새벽에 나와서 지하철역 앞에서 인사하고 뭐 술집 들어가서 술 받아먹고 또 한 달 동안 선거 또 당선됐어. 근데 문제는 너무 힘든 거지. 다시 당선된 또 2달 뒤에 또 해산.
그럼 또 선거해야 돼. 그러다가 세 번째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임기가 2달씩밖에 안 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마지막 또 해상된 1년 4번이 해상 네 번째 선거할 때 과로사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국회의원 선거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거기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너네 아직 선거 내년 이제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 있잖아. 투표권 있는 사람, 생일 지난 사람. 꼭 찍어. 뭐 내가 몇 번 찍을지는 안 물어볼 거야. 서로 이런 정치적 의사가 좀 그러면 또 싸움 날지도 모르니까. 자, 그럼 너네 우리 지금 기호 1번은 누구죠? 우리나라. 이재명. 2번은 윤석열. 3번은 안철수지. 4번이 아마 심상정이 될 거고 국회의원 의석수에 결정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석수가 없으면 이제 가나다, 아니 그 투표에서 하거나 가나다소를 하는데 허경영이 한 몇 번 될까? 경영이 자꾸 나한테 전화해. 어제도 2번 왔어요. 안 받았어요. 일부러 삐져가지고. 막 받으면 또 얘기해야 되거든. 단일화하자고 나랑.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딱 대통령 선거하잖아. 투표용지 이렇게 있어. 미리 알려줄게.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쭉쭉 가요. 그 다음에 뭐 16번 문병일. 나야. 표정이 누구죠? 이러지 말고. 그러면요. 그 옆에 우리 딱 들어가면 이제 딱 도장, 긴 도장 주거든? 그거 딱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딱 사람 입자 표시가 되는데 절대 중간에 찍으면 안 된다. 무효표 돼.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쉽지. 일본은요. 그걸 때려. 투표가 주관식이야. 투표용지는 흰색이야.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야 돼. 한자로. 씨발 너네 니네 이름 한자로 쓸 줄 아니? 못 쓰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 골 때려요. 부자 국회의원이 많지. 아버지랑 아들이. 왜냐면 성이 똑같잖아. 그래서 신인 정치인들이 당선되기가 무지 어려워. 가타카나로 쓰는 것도 아니고 한자로 써야 된다. 근데 안 바꾸지 왜? 국회의원들 자기 계속 당선되려고 안 바꿔. 자, 그래서 고이즈미라는 사람, 머리 흰 사람이 있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 여기서 일본에서 자, 자민당이 항상 일본 정치는 자민당이 잡고 있으니까 자민당이 이제 의회를 뭐 연립해서 과반 넘게 차지했어. 그 고이즈미를 정부의 총리를 앉혔거든. 그런데 일본이 이제 이슈가 그때 된 게 뭐가 있었냐면 너네 우리나라 너네 그거 한국 상식으로 올게. 너는 1884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터지죠? 갑신정변. 그럼 1882년은 이모군란. 1894년은 갑오개혁. 1897년은 대한제국. 99년은 광무개혁하면서 대한국 국제발표. 대단하다 진짜. 이런 것도. 이게 주입식 교육이 최고야.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럼 너는 이모군란이 발생할 때 어디 축하인에서 발생하지? 우정국 축하인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체국인 일본은 우정국이잖아. 마찬가지야. 일본의 우정국이라고 있는데 우체국. 너는 이 우정국 우체국은요. 우편 업무도 외에도 금융 업무를 해. 특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 여기다 예금하거든.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우정국이 이제 공영이야. 국립인데 이때 일본에서 이슈가 된 게 우정국의 민영화가 이슈가 됐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포항제철을 민영화하는 것처럼. 그런데 자민당은 우정국 민영화 반대야. 그런데 자민당에서 유명한 총리 고이즈미가 우정국 민영화를 찬성한 거야. 아니 우리가 임명한 총리가 딴소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의회에서 열받아가지고 내각 불씨면 나가라 이거야. 그랬더니 총리 고이즈미가 못 나가. 한판 붙자면서 뭐 한 거야? 의회를 해산한 거야. 그럼 의회 선거 다시 해야지.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때 자민당 의원 중에 우정국을 찬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선거는 무조건 이슈가 하나인 거야. 우정국을 민영화할지 안 할지. 그럼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 나가고 반대하는 사람 나가서 그때 누가 더 당선되는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거. 실제로 했더니 우정국 민영화를 자민당은 반대하고 고이즈미 파는 찬성했잖아. 근데 실제 국민들이 찬성의 손을 더 많이 들어줘서 찬성하는 사람이 대거 당선됐어. 그럼 다시 걔네들이 정부를 구성하면서 고이즈미를 또 총리를 앉히는 거지. 그럼 이제 강력하게 우정국을 민영화 시켜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전국이 불안정하면 1년에 막 3-4번이 돼요. 3-4번이.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의원내각제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할게. 이제 나머지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볼 건데, 자, 이런 표현이 있어. 자, 여당이라는 표현이 있고, 자, 야당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럼 봐봐. 대통령제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야.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 여당 어디야? 더불어민주당. 되죠? 자, 그러면 대통령제 야당은 누구게?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모두. 그러면 국민의힘도 야당이고, 그 다음에 정의당도 야당이고, 국민당도 야당인 거지. 그래서 무조건 대통령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우리가 집권당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나눠야 돼.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해서 집권당이라고 그러고 야당은 나머지 모두지. 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 의석수, 제적 의석수 300석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으로 과반을 넘어 안 넘어? 과반을 넘지? 자, 그러면 의회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도 민주당이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고 싶어. 그러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 그럼 같은 편인 여당인 민주당이 그 대통령의 정책을 지원해줄 법을 만들어주겠지. 그럼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흐를까, 혼란스러울까? 되게 안정적으로 흐르는 거야. 같은 편이니까 의회랑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여당이 과반을 넘었다고 그래서 여대 야소라고 얘기해요. 여대 야소. 오케이? 자, 또 하나 있어. 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열린우리당이었거든. 그때 의석수가 전체 300석 중에 88석밖에 안 됐어. 과반 넘어 안 넘어? 안 넘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통령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법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야당 측에서. 그래서 대통령제는 여대 야소, 자, 여소 야대가 나타날 수 있고요. 항상 너네가 체크할 건 그래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찾아서 그 정당이 과반을 넘으면 여대야소, 그 정당이 과반을 넘지 않으면 여소야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국정 운영이 안정적이겠어? 여대야소지. 하지만 여소야도 되면 대통령이 뭐 하고 싶어도 야당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맨날 국정이 혼란하고 맨날 뉴스에 보면 맨날 싸운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대통령제 이런 특징이 가지는데, 자, 이번에는 자, 의원내각제를 보자. 자, 의원내각제에서 야당은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의원내각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 했죠? 제일 먼저 국회의원 선거를 보고 과반 넘는 정당이 있나 없나 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과반을 넘는 정당이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인데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으로 과반을 넘지. 그럼 그 과반을 넘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과반을 넘는 정당이 있으면 총리가 소속된 정당이 여당이니까 무조건 여대야소지. 과반을 넘는 정당이 존재하면 무조건 여대야소지. 그치? 그런데 자, 과반을 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런 경우야. 예를 들어 자, 300석 중에 A당이 예를 들어 40%를 투표했고 의석수를 가져갔고요. 자, B정당이 30%, 자, 그 다음에 C정당이 자, 25%를 가져갔다고 쳐보자. 그리고 D가 5%야. 그러면 과반을 넣으려면 얘들아, 과반은 50%야, 51%야? 반이니까 51%지. 근데 이게 과반 넘는 정당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제 편먹고 연립내각 구성하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C당이 A당이랑도 편먹을 수 있고 또는 C당이 B당이랑 편먹을 수도 있지. 그래서 AC가 맺으면 65%, BC가 편먹으면 55%. 그럼 결국 C가 흔들어주는 애가 누구냐에 따라서 연립내각이 구성되는데, 그럼 봐봐. BC가 결국 편먹으면 55%지. 그럼 얘네들이 연립해서 와가지고 편먹고 내각을 구성하는 거야. 그러면 연립 내각이 구성될 거 아니야. 다시 과반을 넘으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해서 여대야소가 되는데 과반을 넘지 않으면 연립해서 연립내각을 구성하지. 근데 연립해서 결국 내각을 구성하면 과반 넘어 안 넘어? 결과적으로 과반이 넘잖아. 그래서 과반을 넘고 과반을 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여대야소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의원내각제는 여소야대가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의원내각제에서는 결과적으로 여소야대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리.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너네 시험 문제가 이제 가장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너네 시험을 보면 무조건 주어진 자료를 보고 이 내용에 입각해서 일단 정부 형태를 판별해야 돼. 순수한 대통령제인지 순수한 의원내각제인지. 자, 그럼 우리가 45페이지에 여당과 야당의 구분 기준까지 봤어. 자, 그러면 본격적인 대통령제를 보기 전에 자, 교재로 51페이지 봅니다. 교재로 자, 51페이지 보고 자, 심학습의 정당별 의석률 분포와 정부 형태 있지. 일단 이렇게 보자. 자, T대 정당은 A부터 기타까지 있고 T 플러스 1대 정당은 A부터 기타까지 있어. 자, 그러면 1번 먼저 봐봐. 자, 1번 전형적인 만약에 이 국가가 의원내각제 국가야. 그럼 보자. 자, T대에 여당은 어디니?
자, 의원내각제는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과반 넘는 정당이 있나 없나? 그러면 B당이 과반 넘지. 그럼 B당이 단독으로 내각 구성하면서 B당이 여당이 되는 거야. 여대야소. 자, 그런데 T 플러스 1대에도 의원내각제로 봐봐. 자, 과반 넘는 정당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연립해서 내각을 구성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와 C, D가 손잡을지 또는 B와 C, D, E가 손잡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T 플러스 1대가 의원내각제면 과반 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아서 여당이 누군지를 파악할 수 없는 거야. 그치? 자, 이번에 자, 봐봐. 이번에 바꿨어. 2번 봐봐. 자, T 대 T 플러스 1대가 이제 대통령제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T 대 대통령제면 여당 어디니? 자, 이 단서만 갖고 찾아봐. 알 수 없지. 다시. 대통령제 여당은 어디라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잖아. 만약에 대통령이 B당에 속하면 여대야소. 대통령이 B 이외 정당에 속하면 여소야대. 그래서 여당 파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T대는 여대야소가 나타날 수도 있고 B당에 속하면 B 이외 정당에 속하면 여소야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 T 플러스 1대는 무조건 과반 넘는 정당 없지. 대통령제면 무조건 여소야대지. 대통령이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도 무조건 여소야대가 출연한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정부 형태 파악법에서 자, 1번 의원 내각제에서는 결과적으로 여소야대 상황이 존재할 수 없지. 단독 내각 또는 연립 내각. 자, 2번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므로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 따라 대통령이 과반 넘는 정당에 속하면 여당, 여대야소. 대통령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과반을 안 넘으면 여소야대. 자, 3번 의원 내각제에서는 단독 내각일지, 연립 내각일지를 과반 의석 정당의 존재 여부로 파악한다.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거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돌아와서 자, 46페이지 보자. 46페이지. 자, 권력분립 파트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옆에서 몇 번이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복습하는 거야. 그래서 정법은 지겹게 복습해야 돼. 왜냐면 암기량이 많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게 생겨. 그래서 지겹게 복습하는데 일단 먼저 자, 권력분립은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되니까 꼭 알고 있어요. 권력분립. 그래서 권력분립이라는 얘기는 국가의 권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지. 자, 그런데 권력분립을 최초로 주장한 사상가는 로크예요. 자, 권력분립을 최초로 주장한 사상가는 로크고요. 나중에 이걸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프랑스의 몽테스키에가 돼요. 나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에 나왔었거든. 권력분립, 상권분립을 주장하는 사람. 근데 내가 주관식이었는데 담임한테 엄청 맞았어. 담임이 사회 선생님이었는데 몽테스키에인데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몽테 크리스토라고 썼다가 전교에 나온 자 한 명이었던 거야. 담임이 너 뭐 반항하냐고. 아니 그래서 내가 담임한테 삐져가 친했거든. 삐져서 아니 몽키라고 안 쓴 걸 다행으로 하려고. 엄청 맞았죠. 그래서 너네 이거 학교 시험에 만약에 외신 나오면 몽테 스키에다 몽테 크리스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봐봐. 자, 로크는 먼저 로크는 이권분립을 주장해요. 이거 우리 사회계약서 할 때 살짝 설명을 했는데 자, 로크는 국가의 권력을 두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몽테스키에는 현대적 상권 권력 분립이 자, 상권 분립을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몽테스키에는 국가의 권력을 뭐와 뭐로 나누냐면 입법권과 자, 행정권으로 나누는데 보통 시험에는 행정권이라고 나오고 또는 주로 로크 할 때는 집행권이라고 나와요. 집행권. 그래서 자, 로크는 입법권은 당연히 의회가 가지는 건데 그 당시는 왕정이었잖아. 그럼 집행권은 누가 가질까? 왕이 가지는 거고. 자, 뭐가 언급이 안 돼 있어? 사법권이 언급이 안 돼 있지. 이건 그냥 시대적 한계야. 자, 조선시대도 사법권은 왕이나 사또가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로크도 그냥 사법권까지는 분립을 생각 못한 거야. 그래서 사법권도 집행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하되 입법권의 우위가 되는 거야. 항상 체크해. 로크는 입법권의 우위야. 그러면 입법권, 즉 의회 권한이 더 우위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면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국의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라고 하지만 보다 정치 형태를 정확히 말하면 영국은 입헌군주정이지 특이하게 왕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군주, 왕은 존재해야 돼. 자, 입법권의 우위지. 그러니까 왕은 존재해야 돼. 군림하되 통치하지는 않는 거야. 통치는 누가 하냐면 헌법에 의해서 의회가 하는 거죠. 의회가. 이해돼? 그래서 영국의 의원내각제, 즉 영국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왕은 상징적 존재지. 그래서 통치는 의회가 헌법에 따라 하는 거고요. 자, 몽테스키에는 삼권 분립을 주장하면서 입법권, 의회, 그 다음에 행정권, 정부, 그 다음에 자 사법권, 법원. 그래서 자 끊임없이 입법권, 행정권은 견제 균형이 이루어야 돼요. 끊임없이 견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이 삼권 분립의 사상이 영향을 미쳐서 뭐가 건립되는 미국에서 삼권 분립에 입각해서 세계 최초로 뭐 이상한데? 대통령 소리. 자,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등장한다. 그리고 따로 안 쓸 때 입법권은 법을 제정하는 거나 행정권은 법을 집행하는 거나 사법권은 법을 적용, 해석하는 거나 여기까지 되죠? 자, 중요한 거 봐봐. 자, 또 하나 있어. 몽테스키에가 삼권 분립을 주장할 때요.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적용해서 보자. 얘들아, 입법권은 누가 가진다고? 의회. 행정권은 행정부가 갖죠. 정부. 자, 사법권은 법원이 갖잖아. 여기까지 되지? 그럼 물어볼게. 입법부의 짱은 누구야? 의회의 짱은? 국회의장. 행정부의 짱은? 대통령. 사법부의 짱은? 대법원장. 오케이? 자, 그러면 국회의장이 짱이고 행정부의 짱은 대통령이고 사법부의 짱은 헌법재판소장이 아니야. 대법원장이야. 그래서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행정부의 짱이지.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행정부의 자, 수반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부의 수반. 자, 그다음 또 하나.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러면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국가원수라고 그럴 거야. 국가원수. 그럼 이제 국가원수는 또 누구야? 대통령이지.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임하는 거야.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 그렇다면 국가원수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 권한이고, 근데 행정부의 수반은 삼권 분립하에서는 서로 견제 균형으로 평등하다고. 거기서 국회의장에 대응해서 행정부 수반 대통령, 대법원장에 대응하는 권한 행정부 수반 대통령,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은 그럼 의회가 정부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정부가 의회를 어떻게 해? 정부가 법원을, 법원이 정부를, 법원이 의회를 디테일하게 견제하는 것까지 다 배울 거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삼권 분립은 권력 분립인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권력이 분립되면 이거 발가 이건 국가의 권력을 수평적으로 권력 분립한 건지 수직적으로 권력 분립한 거. 수평적 권력 분립이야. 그래서 교재 46페이지 맨 하단에 유형에 봐봐. 암기. 삼권 분립은 수평적 권력 분립이에요. 삼권 분립은 수평적 권력 분립. 암기하면 돼.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 자, 우리나라가 90년대 초반 이후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잖아. 그럼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독립한 거지. 그래서 지방자치제도 나오면 무조건 수직적 권력 분립. 암기. 그리고 밑에 수직적 권력 분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 분립으로 그냥 지방자치제도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특히 최근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 지방자치제도가 좀 깊게 나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 권력 분립 주제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다시 삼권 분립은 수평적, 수직적. 수평적 권력 분립. 자, 그러면 지방자치제도는 수직적 권력 분립. 알겠죠? 이렇게 선택지에 나올 거고.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대통령제 갑시다. 자, 좀 암기할 사항이 많은데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야.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다. 서로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없다. 여기에 착안해서 자, 의미부터 봐봐. 자, 대통령제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의회가 구성되고 별도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 되는 거죠. 행정부의 짱.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해서 국가 권력을 의회, 행정부로 완전히 나눴죠. 밑줄. 권력 구조가 이원적이다. 권력 구조가 이원적. 그리고 권력의 엄격한 분립. 그 다음에 성립 배경은 자 몽테스키우의 3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이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들을 다 외울 건데, 자, 요거 주의해야 돼. 지금부터 나오는 대통령제의 특징은 순수하고 전형적인 미국식 대통령제를 얘기할 거고, 뒤에서 배우는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순수하고 전형적인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볼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정부 형태 마지막에 어떻게 짬뽕돼 있나를 구별해야 돼. 자, 그럼 대통령제부터 봅시다. 자, 특징을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독립성. 자, 이거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일단 대통령제에서 이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자, 입법부인 의회가 있고요. 자, 여기 자, 행정부가 있어. 그러면 입법부는 다시 의회. 국민들이 선거를 뽑고, 자, 행정부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 행정부를 구성하지. 그래서 얘네들은 엄격하게 권력 분립이야. 그럼 1번부터 보자. 자,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별도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당연하지. 자, 두 번째. 자,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간섭과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간섭이 금지됨. 자, 무슨 말이냐면 의회는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럼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의회 의원은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 이게 전형적인 미국의 특징인데 잘 봐. 여기 의회 의원들이 있지. 그럼 대통령제는요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잖아. 따라서 의원이 행정부에 와서 장관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미국은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될 수 있거든. 그럼 그 얘기는 뭐지? 우리나라는 이거는 만약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겠지. 좀 이따 보고요. 일단 밑줄 쳐. 국회의원의 강요 겸직 불가능. 밑줄 짝. 국회의원의 강요 내각. 즉 강요는 장관이라고 보면 돼. 국회의원의 각료 겸직 불가능. 즉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아줘서 의원하라고 뽑아준 거니까 의회에서만 활동해. 국회의원이 행정부로 가서 겸직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너네 혹시 옛날에 뉴스 좀 봤으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그만두기 전에 누구랑 첨예하게 대립했지?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에게 대립했거든? 재밌는 게 그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었거든? 근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어. 그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면서 와서 뭐를 한 거야? 장관을 했지. 장관 그만두고 지금 다시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겸직이 가능하다. 그럼 이거 대통령제 요소가 아니다. 오케이? 자, 대통령 요소 다시. 의회 의원은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서 의회 의원의 강요 겸직 불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쫙 쳐.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요. 왜냐면 너 생각해봐.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그 제정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잖아. 그러면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회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고 싶다고 일단 법을 제안해야 돼. 그걸 발의라고 그래. 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국회에 발의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다수결로 재가출 출가차를 나중에 배울 텐데 다수결로 투표해가지고 과반 넘으면 법이 확 제정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의원내각 대통령제는 국회에서 법을 제안하고 국회가 의결해. 근데 의원내각제는 재밌는 게 행정부에서도 법을 제출할 수 있어. 단 의결은 어디서 해야 돼? 국회에서 해야 돼. 그래서 의원내각제는 행정부가 법을 제출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는 그게 안 돼. 완전히 독립돼 있으니까. 자, 따라서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 당연한 거겠지. 그리고 완전히 독립적이어서 강요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의회 출석 또는 발언권이 없어요. 자, 재밌는 게, 자, 너네 우리나라 보면 국회에서 장관이랑 총리를 부르잖아. 그래서 네 TV 가끔 보면 장관 총리 불러가지고 국회 특히 야당에서 막 소리 질러. 이거 했어 안 했어? 뭐 잘못했니 안 해서 막 대답해보세요. 대답하려고 됐어요. 계속 욕해. 대답할 기회를 안 줘. 왜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신만 좀 TV에 나오려고. 그러면 총리랑 장관들은 막 욕을 먹었잖아. 그 대답해보세요 해서 억울해가 대답하려고 했더니 됐어요. 그러고 괜찮아. 싸우지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총리 장관 국회 오세요. 대답 좀 들읍시다 하면 무조건 가야 돼. 왜?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그게 없어. 왜? 엄격히 분리돼 있으니까. 그 정도 확인해. 그래서
강요의 의회 출석 발언권 없고요. 또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지. 의회가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대통령을 내쫓을 수 없어. 완전히 독립돼 있어.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잘 봐. 대통령 누가 뽑았니? 국민이 뽑아줬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너는 국민들이 뽑아줬어. 신경 안 써. 어떠한 책임도 안 지는 거야. 하지만 의원내각제는 총리가 만약에 의회 다수당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내각 불신이면 쫓겨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치적 책임에 되게 민감한데 대통령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 보장되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특별히 사고 안 치면 역대 대통령이 파면당한 사람이 없었잖아. 특별히 사고 안 치면은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의회가 아무리 난리쳐도 정치적 책임 안 지고 국민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진다. 오케이? 자, 그 정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의회와 상관없이 행정강령을 선출하거나 임명하는 등 내각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내용들 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의회 의원은 행정부의 구성이 될 수 없다. 즉, 의회 의원의 강요 금지 불가능,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선택지로 나올 거야. 그 나머지 내용은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봐봐. 자, 이번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볼 거야. 대통령제에서. 첫 번째, 대통령의 의회 견제수단, 법률안 거부권 밑줄 쫙 별표. 야, 국회가 법을 만들어 대통령한테 넘겨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의회를 견제한 거지. 두 번째, 법률안 공포권도 대통령의 의회 견제. 일단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공포권 나오면 대통령이 행정부가 의회 견제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의회의 행정부 견제 수단은 밑줄 동의, 그 다음에 승인, 그리고 법률안 재의결권, 그 다음에 탄핵소추권. 일단 밑줄 쳐놔. 왜냐면 앞으로 이게 쭉쭉 나올 거야. 그럼 그때마다 확인하면 돼요. 그럼 다시 봐봐. 의회가 행정부 또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은 밑줄 동의, 그 다음에 승인, 그 다음에 법률안 재의결권, 그 다음에 탄핵소추권이 있잖아.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어. 대학교 때 정치학 법학 과목을 교양 과목을 배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막 배우면 탄핵소추라는 걸 이제 처음 배웠거든. 그 다음에 정당해산 심판이라는 걸 처음 배웠어. 그래도 어떤 생각했냐면 이게 헌법에 있는데 이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실현될까? 와,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당했잖아, 박근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게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당했거든. 나 이거 지금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합진보당이 공산주의다 그래가지고 간첩으로 봐서 해산시켰거든. 근데 정당이라는 존재는 어차피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꼭 국민한테 맡겨놨어야 되고 그때 통합진보당이 지지율이 1%도 안 됐거든. 그러면 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을까? 정당에. 이거 살짝 얘기해줬지 내가. 찍힌 거지. 누구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정치보복은 절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정치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럼 이제 재밌는 거 봐봐. 너네가 많이 들어본 게 여기 의회가 있어. 여기 의회가 있고. 자, 의회의 권한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의회는 탄핵을 소추할 권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해임을 건의할 권리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생각해봐. 행정부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이 공직자를 마음대로 임명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 생각해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나를 만약에 교육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니 없니? 있지. 하지만 하면 안 되지. 난리 나지. 내가 만약에 교육부 장관 되자마자 나는 어떤 걸 밀어붙일 거냐면 수능 폐지야. 현재 수능제도 폐지. 그리고 선택 과목, 필수 과목 한 과목, 선택 과목 300개. 필수 과목 무조건 사타. 그 국영수가 선택으로 뺄 거야 나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300개 중에 하나만 하면 얼마나 부담 없어. 근데 그 과목 중에는 롤도 있어. 그 멍 때리기. 그래서 예를 들어 멍 20시간, 24시간 이상 진짜 한 번도 안 움직이고 멍 때리면 1등급. 뭐 그런 거. 그치? 그 다음에 뭐 숨참기도 있고요. 20분 이상 숨 참으면 1등급. 부작용 사망. 이럴 수 있죠. 부작용 사망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잘 봐. 근데 문제는 이거야.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지만 대통령이 공직자를 임명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공직자가 잘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의회는 탄핵, 파면해주세요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해임, 잘라주세요를 건의할 수도 있어. 공직자에 대해서.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얘들 봐봐. 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니? 해임 건의했니?
탄핵 소추했지. 그럼 차이가 이거야. 일단 첫 번째, 국회는 탄핵 소추권과 해임건의권이 있는데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봤잖아 우리 헌법 재판소로 가요. 그리고 국회가 주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하면 이거는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대통령한테 가. 그럼 그 얘기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할 수 있거든. 그럼 차이가 뭐냐면 꼭 이거 알아놔야 돼. 탄핵을 소추하다, 지금 파면을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적 책임을 묻는 거야. 그 공직자가 법률 또는 헌법을 위배했을 때는 탄핵 소추하는 거야. 헌법재판소에다가. 자, 그런데 해임 건의는 대통령한테 요청하지. 왜냐면 당신 대통령 당신이 공직자를 임명했는데 그 공직자가 만약에 법률이나 헌법 위배하면은 헌재 탄핵 소추하는 거고, 하지만 공직자가 법이나 헌법 위배하지 않았어. 근데 그냥 싫어.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너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한 40%가 유지돼. 이제 임기 한 4, 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40%의 지지율을 유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명박 같은 경우는 8%였어요.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은 10몇 %였고 대부분 다 10%, 20% 정도였거든. 박근혜가 최고 25%였지. 왜냐면 TK, 대구 경북 그 지지율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40%, 역시 문씨. 그런 게 있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대단한 지지율인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 코로나야. 그리고 외교, 국방, 외교 정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제일 솔직히 잘못한 건 뭐야? 부동산.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민주당에 대한 반감은 부동산 때문이야. 생각해봐. 부동산 가격이 기본 2배에서 3배가 올랐어. 야, 너네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잘 봐. 서울에, 너희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서울에서 살고 싶을 수 있어. 대전 살고 상관없는데, 대전도 많이 올랐을 텐데, 서울 같은 경우가, 서울 변들이 있지. 서울 외곽. 25평 아파트가, 왜냐면 이제 너네 사회 나와서 첫 생활하면 이제 결혼을 했어. 아직 애가 없잖아. 한 25평도 괜찮잖아. 정확히 4년 전에 25평 아파트가 한 3억 4억이었거든? 지금 8억에서 10억이야. 외곽이. 8억에서 10억. 8억이라고 쳐보자. 자, 너네 남자친구를 만났어, 여자친구를 만났어, 폴인러브 한 거야. 사랑해! 막 이래가지고, 씨발, 너 없으면 죽겠어! 막 이런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 근데 문제는, 서울로 직장을 잡아서 서울 외곽에 집을 살려고 할 때 얼마라고? 8억. 25평. 살 수 있냐? 없지. 전세 6억. 6억이란 돈이 있어, 없어? 부모님이 6억 못 도와줘.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외곽으로 나와야 돼. 그럼 막 김포, 좀 이제 그 서울 중에서도 외곽이 있거든, 신도시. 김포로 나오면 특징이 뭐냐면 출퇴근을 만약에 서울 도심으로 하잖아. 왕복 5시간. 출퇴근할 때. 주거 안 주고. 주거 복지가 확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은 당연히 잘못했어. 부동산을 잡겠다고 난리 쳤더니 가격이 오히려 급등했잖아. 그러니까 표가 떨어졌는데,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강경한 정책을 폈거든.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든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계속 뛰어.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현민가? 하여튼 그치?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야당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잘못하고 있다. 해임 건의를 대통령한테. 왜? 당신이 임명했으니까 당신이 잘라주세요 라고 해임 건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하지. 그래서 해임 건의안이 의결돼서 대통령한테 넘어와도요, 뭐는 없냐면 구속력은 없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의회에서 해임 건의를 통과시켜서 땡땡 잠깐 잘라주세요, 해임해주세요라고 건의를 해도 대통령이 얘 따를 의무는 없는 거야.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그 국토교통부 장관을 너무 싫어해. 근데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이 넘어왔는데 부결 거부해. 그러면 대통령의 정치적 인기가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해임 건의는 어떤 책임을 묻는 거냐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장관들의 일정 30% 이상을 무조건 성비를 맞춰야 된다. 그 어떤 과도한 그것 때문에, 특히 좀 너네 생각해봐. 각각의 부처 중에서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처가 어디게?
그래서 너네 여성 장관을 보면 대부분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처에 있어. 왜냐면 성비를 딱 맞추려고 커터를. 그래서 대부분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서가 해양수산부, 여성부, 통일부 이런 데가 좀 중요성이 떨어져. 환경부. 그래서 그런 부처 보면 대부분 성비를 커터를 딱 30% 맞추려고 대부분 여성 장관 앉혀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중간에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해야 되는데 마땅한 인물이 없는데 무조건 여성을 앉히려고요. 그 해양수산부 그 공기업의 연구소에 있는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혔어. 근데 이 여성분이 너무 몰라. 그래서 국회 가서 맨날 혼날 때마다 이제 실실 웃어. 혼내도 웃어. 그 다음에 그 세월호 사건 때도 나와서 웃고요. 그 다음에 또 유조선이 뒤집어서 배가 막 태안 앞바다에 난리가 났거든. 기름 쏟아져. 거기 가서 웃는 거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말만 혼내도 웃어 계속 웃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국회에서 해임권에 했었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 안 줘도 정치적 책임지는 거. 그래서 꼭 하나, 탄핵 소추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해임 건의권도 국회의 권한인데 의회 탄핵 소추는 법적 책임 어디로 간다 헌재, 해임 건의는 정치적 책임 어디로 간다 대통령. 자 그럼 중요한 거, 자 공직자를 탄핵 소추하고 공직자를 해임 건의하지. 그럼 중요한 게 이거야. 헌법재판소는 공직자가 법률과 헌법 위배지.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이 포함돼요. 대통령을 포함하여 나머지 주요 모든 공직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인데 해임 건의는 대통령한테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은 제외되는 거지. 대통령 당신이 임명한 공직자들을 해임해주세요라고 해서 대통령이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확인.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주시고. 그 나중에 조금 더 깊게 갈 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되냐, 해임 건의할 때 의결 정족수 어떻게 되냐 알 거고요. 그럼 또 하나, 그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심판을 한다는 얘기는 탄핵소추권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심판권은 헌재의 권한이 되는 거예요. 탄핵 심판권은 헌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탄핵을 요청하는 권한은 국회의 권한. 탄핵 소추권 국회. 탄핵 심판권은 헌재. 되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탄핵제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이제 사법부 관련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자, 이 내용도 이제 뒤에서 다 배울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대통령제에서 뭐 행정부가 의회 견제한다, 의회가 행정부 견제한다, 사법부가 행정부 견제한다 이런 내용도 뒤에서 배우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하면 아 그거구나 하고 자동으로 정리가 돼. 자 마지막 봐봐. 자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에 일어나죠. 그럼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같다. 국가원수 대통령, 행정부 수반 대통령. 어디 물어볼게.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누구지? 총리. 그럼 국가원수 누구야? 영국의 국가원수 누구야? 왕. 일본의 국가원수는 왕. 그치? 근데 또 일부 의원내각제 국가들 중에서는 왕이 없는 나라 있잖아. 그런 나라들은 국가원수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도 있어. 그래서 너네 봐봐. 한국사 배웠으면 자 우리나라에 의원내각제 한 적 있어 없어? 있어 한 번. 언제? 장면내각 20화국이지. 그때 총리가 누구였어? 장면. 근데 그때 국가원수 대통령이 있었잖아. 윤보선.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도 대통령이 있을 수 있어. 단 그 대통령은 대통령제 대통령은 다른 국가원수만 하는 거지. 그러면 의원내각제 국가원수는 뭐만 하냐면 외교와 국방만. 얼굴 마담인 거예요. 외국 나가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통령제. 그래서 미국은 부통령이 있지.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5천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부통령이야. 잘 봐. 너네 미국의 부통령. 자, 지금 미국의 대통령 누구야? 바이든. 그 전에 대통령 누구야? 트럼프. 자, 미국 지금 부통령 누구야? 카멜라 해리스. 어떻게 알아? 대박. 봐. 미국의 부통령 아무도 야, 웃긴 게 뭐지? 미국 국민들도 몰라. 왜 그러냐면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대통령이 갑자기 권리, 사망, 또 문제가 생길 때 승계하는 사람이야. 근데 대통령이 웬만한 문제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기지. 그러면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야. 부통령 뽑히면 뭐야? 할 일이 없는데.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통령제 채택하고요. 수상 또는 총리는 원칙적으로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장단점. 자, 중요한 거 이거야. 장단점 정확하게 이해하면 암기할 필요 없어. 첫 번째 봐봐. 자, 행정부의 안정으로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전국의 안정을 이룰 수 있어. 물어볼게. 대통령이 살봐. 대통령이 의회를 구성했지? 근데 대통령 우리나라 임기 몇 년? 5년. 그럼 탄핵소추를 제외하면 파면될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또 하나.
의원내각제는 의회에서 행정부를 내각 불씨면 쫓아낼 수 있잖아. 근데 대통령제는 쫓아낼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거야. 그러면 행정부의 강요들과 대통령 5년 동안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임기 동안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그 내용이고, 두 번째 마찬가지죠. 대통령 임기가 보장되니까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까지만 좀 쉴게. 자, 너희 대통령 중에 누구죠, 이분? 이명박 대통령이죠. 지금 아직도 깜빵에 계시지. 이분 참 안타까운 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돼서 깜빵에서 재판받을 때는 지지자들이 와서 난리 났어. 막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난리 났는데 MB가 대통령이 구속 재판받고 수사받을 때 아무도 없어, 사람이. 아이고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아무도 없어. 안타까워.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됐잖아. 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막 경제 너무 어려울 때, 그러니까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니까 경제를 살릴 거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공약을요, 747을 걸었어요. 세계 7위 경제되고 1인당 GDP 4만 달러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아랑났다고. 그래서 이분이 후보 때 공약으로 뭘 걸었냐면 대운하를 공약으로 걸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강을 다 연결해서 운하를 건설하겠다. 자, 전 세계에 다 운하가 있는 국가들은 다 그런 국가들, 산이 없는 국가들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 평지는 그냥 배가 오다가 이 산지는 어떻게 하냐면 리포트를 끌어가지고 올리겠어. 뭐 이런 걸 했었어. 그랬더니 전체 국민의 70%가 반대했죠. 자, 근데 문제는 뭐 같아? 전체 국민의 70%가 반대했지만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보장되지. 그리고 이런 사회로 파면할 수 있어? 없지. 그랬더니 이분이 이름을 바꾸죠. 4대강으로 바꾸지. 그리고 이름 바꾼 다음에 밀어붙였잖아. 자, 좋은 거면 좋아. 좋은 거면 다행이야. 만약에 좋은 정책이면 대통령 임기가 보장되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나쁜 정책을 만약에 밀어붙이면 국가적 재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대통령의 임기 보장으로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되죠.